자, 기본 이론 과정 11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74페이지예요. 74페이지 하단 보시면 자, 2번 챕터 토지의 인문적 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는 토지의 자연적 성에서 살펴드렸어요. 이처럼 토지의 자연적 성에도 여러 가지 있죠. 그중에 대표되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다. 이 같은 특성들에 대해서 의의와 파생되는 특징들을 살펴드렸습니다. 사실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 파트에서는 한 문 정도 출제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이 어때? 또 우리 교재 2편 강론에 가면 반복적으로 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때 또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래서 반복성에서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있다 생각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인문적 특성에서 살펴드립니다.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다라는 건데, 이는 옆에 이제 여러분 교재 2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 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고 쓴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비롯되는 특별한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특성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힘이 개입이 되니까 후천적이다, 인위적이다, 가변적인 특성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인물성, 여기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중에 우리 대표되는 거 세 가지 정도 학습을 하게 된다. 먼저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토지는 우리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분할 합병이 가능하죠. 물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예요. 그래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되고 합병될 수 있다.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줄여서 우리가 분합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치에 가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어때? 부동산 활동의 결로서 나타난 위치가 되겠죠. 흔히 사회적, 경제적, 행정 위치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위치다 이렇게 표현하게 하고, 또는 어때? 상대적 위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상대 위치다 이분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상대적 위치다 이건 뭡니까? 주변에 토종이 어떻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 위치를 말한다. 그래서 이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가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상대적 위치를 경제적 위치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치를 총칭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성들이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봅시다. 74페이지예요. 하단에 2번 챕터 토지의 인문적성이다. 자, 별표 하나만 해두자 그랬지요. 첫 번째 보세요. 토지의 인문성이란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 비롯되는 즉 부동산 활동의 결과가 나타나는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 자,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이다 설명드렸지요. 다음 양고래 1번 봅시다. 양고래 1번은 용도의 다양성이다라는 건데, 자 보세요. 토지는 우리 인간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때에 따라서는 1차 산업용지, 2차 산업용지, 3차 산업용지, 주거용지, 공공용 등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다. 이 특성을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다 표현합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용도가 많다는 얘기라서 다용도성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많을 다자 쓰는 겁니다. 자, 용도가 많다. 그래서 많을 다자 써서 다용도성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도의 변경이 가능하다서 변용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괄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으로 1번 용도의 다양성이다. 괄호 보세요. 다용도성, 변용성이다. 이 표현 들어있지요. 자, 다음 첫 번째로 봅시다. 토지는 일반 상품과 달리 1차, 2차, 3차 산업용지, 주거용지, 공공용지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자, 이 같은 특성을 우리 뭐라 했습니까?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파생 특징들이 있더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동그라미 1, 2, 3번 이걸 보시면서 이 지문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고 어떠한 특성과 관련인가 연결만 잘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동원을 보시면 최유효용의 성립 근거된다 나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자, 최유효 이용이다. 이건 쉽게 생각하면 어때? 가장 좋은 용도로 써보자는 이야기. 그럼 무엇 때문에 가장 좋은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용도가 다양하다. 참 용도의 다양성이나 특성이기 때문에 이 중에 어때요? 가장 좋은 용도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최유효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 시간에 또한 이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토지는 부증성이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 되겠죠. 그럼 한정된 자원 때문에 가장 좋은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최유효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참 최유효용도 여러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가장 대표되는 게 바로 이제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 이외에도 뭐 부증성 등등 여러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원의 1번 최유효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대표로 용도의 다양성 들어볼 수가 있다. 이유도 뭐 부증성 등 여러 특성 들어볼 수 있겠지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동원의 2번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야기. 뭐 됩니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창조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용도의 전환이나 이행 병존을 가능하다. 참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도 가능하고요. 이행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병존도 가능하다. 병존이 뭡니까?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용도 다 되는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병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원 3번 이미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용도의 전환 또는 이행을 통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그죠? 또 한 번 반복합시다. 자, 이제 토지의 공급에는 이처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있다. 이때 경제 공급은 용도적 관점에서의 공급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거죠. 토지는 절대량을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 때문이다라는 건. 그렇지만 자, 경제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 그랬지요. 이때 경제 공급은 뭘 합니까?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는 이용의 전환이다 할 수 있겠죠. 이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도 가능하고 이행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더라. 경제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경제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이 가능한 건 결국 어떤 성 때문입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또는 3번 용도의 전환 또는 이행을 통한 토지의 경제 공급을 가능한 건 어떤 성?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양고로 2번 봅시다. 양고로 2번은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분합성 이렇게 표현했죠.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다. 그래서 분합성 이렇게 표현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토지는 이용체 편의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그랬죠. 이처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분할이나 합병이 가능하여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은 어때? 분합성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줄 보세요. 토지의 효과적인 분할의 합병은 최유효용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분할하고 합병할까요? 바로 최유효 이용을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합시다. 토지는 어때? 분할하고 합병할 수가 있다는 점. 분할 합병 을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합성 이 자체는 용도의 다양성을 이렇게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분할 합병 을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을 통하여 더욱더 다양한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합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참 분합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으로 내려옵시다. 내려오시면 양골 3번. 자, 위치의 가변성이다. 줄여서 위치성 이렇게도 표현한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분도 우리한테 이런 표현을 써요. 자, 토지 위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죠. 예, 절대적 위치다. 근데 절대 위치는 있는 그대로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위치다. 흔히 물리적 위치다. 또는 지리적 위치다. 자연적 위치다. 변할 수 있겠죠? 이건 있는 그대로 위치. 절대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변이다. 이는 뭐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토지의 상대적 위치는 자,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변성이 있다. 뭐 때문에 상대 위치는 주변 토지가 어떻느냐? 여기 떠서 결정되시니까 변할 수 있다.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토지의 물리적 위치. 자,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적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불변이란 이야기예요. 부동산 관련 있죠? 여기가 끊어버렸어요. 여기까지는 부동산과 관련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쯤 봅시다. 토지의 인문적 위치다. 이건 그것도 이제 상대적 위치 이걸 뜻하겠지요. 상대 위치는 우리 때 경제적 위치다, 인문적 위치다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지요. 자, 이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어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튼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다. 이게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문 두 줄 우리가 읽어봤지요. 앞에 끊었습니다. 토지의 물리 위치는 불변이다.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부동산과 관련 내용이요. 그 다음은 결국 뭡니까? 상대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위치의 가변성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나머지는 크게 중요성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의 인문적성이다. 이분도 다 살펴드렸어요. 그래서 2절 토지 특성에서 다 말씀드렸죠. 먼저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예제 두 문제가 들어있지요. 먼저 상단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그래서 박스 내용과 관련 있는 토지 특성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벌써 답 나왔네요. 토지 이용을 집약시킨다는 뭡니까? 토지를 집약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토지는 물리로 절대를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정된 자원이죠. 한정된 자원이 때문에 토지를 집약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결국 물리로 절대를 누릴 수 없다. 어떤 성입니까? 부증성과 관련돼서요. 이분 잘 기억하셨죠? 부증성 이 같은 특성에서 토지 이용은 집약화되는 겁니까? 조방화되는 겁니까? 그렇죠. 집약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점 보세요. 토지의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어떤 성입니까? 부증성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세 번째 점 봅시다. 토지의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는 겁니다. 자, 뭐 때문일까요? 토지는 물리로 양을 누릴 수 있다. 한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 한정된 이 토지를 서로 가지고 있으려고 아우성거리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만약에요. 토지 양이 무한대로 누릴 수 있다면 굳이 어때? 내가 갖고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때?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토지는 한정이 돼 있다. 서로 가지고 있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도 부증성과 관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내용 우리 모두 고렸을 때 가장 관련 특성은 바로 뭡니까? 부증성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첫 번째 점 이것만 보도 돼. 답은 찾을 수 있죠? 부증성이다. 다음 그 아래 예제 봅시다. 자, 두 번째 예제는 지난 28회 때 출제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보세요. 보기 1번 보시면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용에 근거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특성에서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정된 자원이죠. 한정된 자원이 때문에 이걸 어때? 서로 이용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어때? 지대,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어때? 부증성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최유효용에 근거가 된다. 이는 대표적으로 용도의 다양성 그리고 부증성도 관련이 있다 그랬죠. 따라서 보기 1번 전체로 본다면
부증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2번 보세요.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자, 이분은 우리가 이를 설명드렸죠. 자, 보세요. 부동산 현상이나 자, 부동산 자, 활동은 자, 먼저 지역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뭐 때문입니까? 이제 부동성이란 특성으로서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 어때?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건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학생을 하시면 전혀 어떤 점이라도 우리는 어때?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 지금 다시 보세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그랬어요. 처음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이는 뭐 됩니까?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집은 토지의 개별성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보기 3번 봅시다. 토지의 부동성은 지자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이분도 우리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자,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어때? 지역적으로, 국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도 어때?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겠지요. 결국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자, 지역적 시장이 된다. 또는 국지적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떤 세금을 거둬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지자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다.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어떤 성입니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집은 토지의 부동성은 나와 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다음 보기 4번 봅시다.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다. 이분도 우리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자, 직접 환원법이다. 이 같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직접법은 자,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있다. 장래되는 순수익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를 환원율로 환원시켜서 우리가 수익 가액을 산정을 할 수가 있다. 즉 부동산의 가치를 어때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자, 직접 환원법이 적용되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오래 쓸 수 있죠. 그래서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 이론에서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어때? 직접 환원해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직접 환원법 적용을 가능한 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영속성 이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4번 토지의 영속성 나와 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봅시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 자, 이 집은 어때? 말이 어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지요. 안 맞는 이야기. 자, 우리가 이래 생각하겠죠. 우리가 여기 설명드렸어요. 토지의 부증성 이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이 절대량 늘리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반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용도를 향상시키는 결국 이용의 전환이다 할 수 있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 지문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일단 끊어봅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지 않냐. 그럼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어때? 이처럼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물리적인 절대량을 더 이상 어때? 늘릴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끊어놓고 뒷짐을 한번 봅시다. 자,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다. 자, 보세요. 그럼 이용의 전환이다. 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뭐 때문입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5번은 앞뒤 지문 말 자체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지문이 된 것이고 정확히 이해합시다. 우리 지금 완전 당월 메뉴예요.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 특성에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틀린 문제 찾기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제도 두 문제나 풀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여름 교재 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8페이지는 3절 건물의 특성이다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요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이지요. 따라서 인간의 창조물인 건물이 자연물인 토지와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을 지니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이걸 건물의 특성이란다. 그리고 건물성은 중요도가 떨어진다 했죠. 그래서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 가능성이 있다. 생산 가능성이 있다. 다음 비영속성이 있다. 다음 동질성이 있다. 지배성 또는 종속성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해서 충분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절 건물 성도 다 살펴드렸어요. 그리고 여름 교재 79페이지를 보세요. 79페이지는 마무리 키워드 정리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부동산 특성에 대한 견해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맨 상단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부동산 특성을 토지의 특성과 건물성 나누어 살펴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되겠지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아래 조전 교수님의 견해라든지 안정은 교수님의 견해는 참고만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단에 나와 있는 토지의 특성, 건물성, 특히 토지성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서 마무리 키워드 정리다. 여기까지 살펴드렸어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어떠냐.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런데 하나는 뭡니까? 먼저 여름 교재 65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교재 65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65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3장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우리가 수업 다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도 15문제 들어있죠. 여러분이 꼭 한번 풀어서 맞다 틀리다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제공해 있는 프린트물 있지요. 프린트물. 자, 프린트물 1통해서 자, 괄호넣기 퀴즈 전선이다. 이 문제도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이다. 결국 우리 또 반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 3장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편이 되겠습니다. 1편은 총론 파트였지요. 그래서 크게 1장부터 3장까지 3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1장은 부동산 학에 이해돼서 부동산 학문을 다루는 부분이었고 2장은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라든지 부동산의 분류 방법, 부동산의 속성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3장은 부동산의 특성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교재 1편 총론이다. 이분은 1장 3장까지 설명이 다 되었다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2편으로 넘어갑니다. 2편. 자, 여러분 교재 81페이지예요. 자, 81페이지 봅시다. 81페이지는 큰 타이틀 들어있죠? 이처럼 파트 2다. 큰 타이틀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 교재 2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편은 이제 부동산 강론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요. 강론은 뭡니까? 각각의 파트를 논해보자. 이런 취지예요. 각각의 파트를 논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1장부터 9장까지 9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은 부동산 수용급 이론에 대해서, 2장은 경기변동 이론, 3장은 시장론, 4장은 이제 입지 및 공간구조론, 5장 정책론, 6장 투자론, 7장 금융론, 8장 이용개발론, 9장 관리 마케팅론이다. 이처럼 이 편도 1장부터 9장까지 9개 장으로 구성이 되다. 모두가 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편
굉장히 또 양이 많은 파트입니다. 예,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출제도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편 강론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험에서 29문제에서 31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에요. 자, 지난 시험도 31문제 출제가 되었지요. 그리고 여름고시 이번 시험도 30문제에서 31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자, 부동산 개론이다. 모두 몇 문제 출제됩니까? 40문제 출제되는 거죠. 이 중에 30문제 또는 31문제 이런 정도 출제가 될 예상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편 강론도 제가 이제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때 이제 1편 총론에서 다른 내용들이 어때 또 강론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아주 많다는 이야기예요. 반복수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82페이지입니다. 자, 82페이지는 자, 1장 자,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이다 소개가 되고 있지요. 이때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주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합시다. 수요는 뭡니까? 수요는 사고자 하는 거예요. 공급 뭡니까? 팔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수요 공급은 경제 가장 기초된 원리다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경제 가장 기초된 원리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왜?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여러 파트들이 있어요. 뭐 경기변동 이론이다, 시장론이다, 정책론이다. 참 여러 파트가 있어요. 여러 파트에 수요공급 이론이 다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요공급 이론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수요공급 이론은 출제 문항수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참 여러 측면을 고렸을 때 수요공급 이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설명 잘 듣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어찌 보면요, 이제 제가 또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수요공급은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렵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탈자도 우리한테 극복을 해야 된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피할 수 없으면 어때? 즐겨야 된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보시면서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프린트물 제가 올려드렸는데 다운로드 받으셨죠? 자,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보시면 먼저 1페이지예요. 자, 1페이지. 자, 1번 출제 경향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수요공급 이론 여기서는 최근 10년 동안 몇 문제 출제됐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5개년이 중요하다 그랬지요. 최근 5개년 25회부터 29회까지네요. 그래서 25회부터 29회 보니까 적게는 어떻습니까? 3문제 이렇게 출제됐고 많게는 5문제까지 출제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험 4문제 나왔어. 사실 지난 시험도 4문제 출제가 됐지만 여기 어때? 또 한 문제도 수요공급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어요. 어찌 보면 4.5문제다. 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4문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실 이번 시험도 4문제는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출제 경향 이해하시고 여튼 4문제면 어떤 많은 문항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짜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자, 2번 보시면 출제 빈도다 소개되어 있죠. 출제 빈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1절부터 4절까지 4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1절은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2절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3절은 수요 공급의 균형에 대해서, 4절은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대체로 어떤 이제 상중 여기에 때 동그라미 표시가 많이 되어 있죠. 상중 여기에 많이 표시되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중하다 이건 뭘 얘기해? 난이도가 아니라 했어요. 출제 빈도를 했어요. 출제 빈도. 그렇죠?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되느냐 출제 빈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상, 중 여기 몰려 있잖아요.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공급 이론 이 자체는 기초 원리부터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여러분 교재 82페이지를 보세요. 82페이지는 자,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이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풀어보신 날짜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1장 수요공급 이론 이분 어때 다 학습을 마친 다음에
그때 어때? 한 번쯤 풀어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1장 수용이론 마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름 교재 85페이지예요. 네, 여름 교재 85페이지를 봅시다. 85페이지는 1절 부동산 수요다 소개되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자, 이처럼 사과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사과 하나가 있어요. 이때 이 사과의 하나의 가격이 어때? 2,000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000원일 때는 내가 어떻습니까? 10개 사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사과 하나예요. 이 사과 하나 가격이 2,000원 게 1,000원 이렇게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내 소득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오로지 사과의 가격만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2,000원일 때는 내가 어때? 10개 사고자 했지요. 그렇지만 1,000원 하락하면 10개보다 더 많이 사고자 한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왜? 싸니까 더 많이 사고자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 이제 2,000원 사과가 3,000원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럼 잡으세요. 그럼 2,000원일 때는 내가 10개 사고자 했는데 3,000원 상승하니까 어때? 비싸졌죠? 더 많이 사고자 합니까? 적게 사고자 합니까? 그렇죠. 적게 사고자 한다. 그래서 10개보다 적게 사고자 한다. 그래서 5개. 다음 4,000원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럼 더 적게 사고자 하겠죠? 3개. 다음 5,000원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럼 어때? 더 적게 사고자 한다. 2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과 하나에 대해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나 이 사이에도 어때? 무수한 가격들이 어때? 존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좀 무수한 가격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사과의 모든 가격에 대응해서 이처럼 사과의 모든 가격에 대응해서 사고자 하는, 즉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이제 사과의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모든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모든 가격에 대응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처럼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수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자, 2,000원 할 때는 몇 개 사고자 했습니까? 10개 사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특정한 하나의 가격에 대응해서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몇 개입니까? 10개죠? 이걸 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량이다. 사과의 수요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뭡니까? 특정한 하나의 가격을 대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수요량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수요는 뭡니까? 수요는 모든 가격을 대상을 하는 거지요. 반면 수요량의 것은 특정한 하나의 가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보세요. 3,000원 합니다. 3,000원 때는 몇 개 사고자 했습니까? 5개 사고자 했다. 그럼 이때 5개는요. 5개는 자, 사과의 수요가 될까요? 수요량이 될까요? 수요량이 되겠죠? 왜? 3,000원은 특정한 하나의 가격을 대상으로 했더라. 그래서 이때 5개는 뭡니까? 수요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자, 부동산에 이처럼 자, 모든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가격을 대상하면 수요, 특정한 하나의 가격을 대상하면 수요량이다 생각하시고, 이 논리가 부동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사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매 시장이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부동산은 어떤 임대차 시장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배웠지만 오래 수수다 영속성 등의 특성에서 부동산 임대차가 가능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매매 시장, 임대차 시장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는 우리가 가격이다 표현하겠지요. 그럼 임대차 시장은 뭐라 표현합니까? 임대료. 이걸 줄여서 임료 이렇게 표현한다. 자, 임료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임대료 여기에 줄임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매 시장에서는 사고자 한다.
구매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차 시장에서는 뭡니까? 임차하고자 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 시장까지 포함해서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료수에 대응해서 구매 또는 임차고자 하는 욕구가 있더라냐. 즉 구매 또는 임차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더라. 이를 어때? 부동산 수요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또한 특정한 가격이나 임료에 대응해서 구매 또는 임차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더라. 이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수요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량은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한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가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이다. 자,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료, 줄여서 임료다 표현했죠. 이때 이제 가격과 임료 이걸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때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다 이 표현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임대료 이걸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이와 같은 부동산 수요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 것인가 살펴보실 건데, 자, 먼저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라는 게 있고, 저량 수요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유량, 저량 이 용어가 나왔네. 여기서부터 정리가 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와 같은 저수지가 있어요. 여기에 저수지가 있다. 저수지. 이때 저수지로 흘러 들어온 물이 있겠죠. 저수지로부터 흘러 나간 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흘러 들어오거나 흘러 나간다, 흘러간다 이러면서 이 경우를 어떤 우리가 유량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유량. 그럼 유량은 흘러간다 이런 의미에서 영어로 flow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다음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이 있다. 이는 저장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저장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때를 우리가 저량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량은 영어로 스톡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스톡 저장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유량은 흘러간다. 영어로 뭐라 했습니까? flow. 저량은 저장되어 있다. 영어로 뭐라 했습니까? 스톡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이분 영어로 말 바꾸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유량은 뭡니까? 흘러간다. flow. 저량은 뭡니까? 저장돼 있다. 스톡.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경제학에서 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응용하실까? 자, 보세요. 이처럼 흘러간다. 이 자체는 어때? 이 자체는 일정 기간을 이야기할까요? 일정 시점에서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흘러가는 건 일정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달, 1년 이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것을 경제학에서는 유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이처럼 일정 시점이라는 이야기. 일정 시점 저장돼 있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변수를 경제학에서는 저량 스톡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유량, 저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하여튼 쉽게 이 생각하세요. 한 달, 1년 이 어떤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면 뭐가 됩니까? 유량, 플로우다. 다음은 오늘 현재 시점에 개념이 내포되면 뭡니까? 저량, 스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유량이냐 저량이냐 구분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가격과 임료가 있습니다. 임료는 임대료 줄임말이라 그랬죠? 그때 가격은 교환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교환의 대가다. 그리고 임료는 사용 수익의 대가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걸 줄여서 뭡니까? 용익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용익. 아마 민법 시간에 용익 물권이다 들어보셨잖아요. 이때 용익 이게 뭡니까? 사용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교환의 대가가 뭡니까? 가격이라 그랬죠? 자, 교환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질까요? 일정 시점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일정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네, 자 가격은 뭡니까? 일정 시점에서 일정 시점에서 자 이렇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어디에 합니까? 저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량이다. 다음 이제 토지의 가격이 있지요. 자,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지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토지의 가격이다. 토지의 교환된 대가가 되죠. 지가다. 자, 지가는 결국 가격이니까 어디 합니까? 저량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임료입니다. 자, 임대료는 사용 수익의 대가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쉽게 이제는 내가 한 달 동안 사용하고 수익한 대가로 해서 임대료 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좀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임료는 어디 합니까? 자, 유량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량이다. 그럼 잡으세요. 토지에 자, 임대료가 있네요. 이걸 우리가 뭐로 표현합니까? 지대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의 임대료다. 토지의 사용수의 대가다. 그럼 지대는 임대료니까 당연히 어디 합니까? 자, 유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격 즉 지가 이들은 어디 합니까? 저량 변수가 되겠지요. 다음 임료 다음 지대 이들은 어디 합니까? 유량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이번 살펴봅시다. 자, 월급여가 있습니다. 월급여. 다음은 연봉. 자, 봅시다. 월급여는 한 달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거지요. 연봉은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다. 한 달, 1년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네요. 어디 합니까?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순영업소득이다. 이도 투자를 또 이야기했지만 순영업소득은 자, 내가 임대업을 한다는 이야기야. 참 임대했을 때 순수히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순수히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이걸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순영업소득도 1년을 기준해서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년 기준에 때문에 1년 동안 순수히 영업을 통해 벌어든 소득이 얼마냐 이 이야기예요. 따라서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니까 당연히 뭡니까?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 단기 순이익이다. 근데 이때 단기는 뭡니까? 이번 회계연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기업들의 회계연도는 대체로 뭡니까? 1년이에요. 1년. 그럼 1년 동안 우리 회사의 순이익이 얼마냐 그 이야기지요. 그럼 결국 1년이란 기간의 개념이 내포있으니까 어디 합니까? 유량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했던 월급여, 연봉, 순영업소득, 단기 순이익 모두가 어디 합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름이 주저할 거 없습니다. 소득 즉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 플로 유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또 인사합시다. 내가 이와 같은 건물 하나 샀습니다. 건물 사서 직접 관리하면 좋겠지만 직접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리자에게 관리를 맡겼어요. 맡기고 내가 이제 관리자에게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관리자에게 월급을 지불하겠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관리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요. 물론 관리자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일한 대가를 받는 거죠. 역시 한 달이란 기간의 개념이 내포있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유량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이제 이 같은 건물을 사면서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내 돈만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야. 그럼 대출 받고 이자 낸다는 이야기. 이것은 이자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도 결국 뭡니까? 한 달 동안 빌려 쓴 대가로 내가 이자 내는 거죠. 또 1년 동안 빌려 쓴 대가로 이자 낸다는 이야기에서 이자 비용도 한 달, 1년 이 같은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어디 갑니까?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관리자의 월급여다. 이자 비용이다. 결국 내 입장에서는 모두가 뭡니까? 비용, 또는 내 지출, 이와 관련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물론 관리자의 월급여다. 그럼 관리자 입장에서는 월급여. 이는 소득, 수입이 되겠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비용, 지출 부분이 된다 생각하시고 주저할 거 없습니다. 이처럼 비용, 지출 이도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유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통해서 소득, 즉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나 비용, 즉 지출과 관련된 부분은 다 어디에 합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자산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자산의 가치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 건물도요. 그럼 하나의 자산이 되겠지요. 그럼 이 건물의 즉 자산의 가치가 얼마냐 이야기야. 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난 1년 동안 건물의 가치가 10억이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니면 올 현재 이 건물의 가치가 10억이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오늘 현재 이 건물의 가치는 10억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지요. 그럼 오늘 현재니까 일정 시점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어디에 합니까? 저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수 한번 생각합시다. 인구수. 자, 우리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는 이야기야. 이때도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야. 지난 1년 동안 인구가 5천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될까요? 아니면 오늘 현재 인구가 5천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될까요? 그렇죠. 오늘 현재 5천만 명이다. 그럼 좀 시점에 개념이 내포되니까 당연히 어디 합니까? 네, 저량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부채입니다. 쉽게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빚이 2억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빚이 2억이 있다는 이야기도 지난 1년 동안 빚이 2억이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올 현재 빚이 2억이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올 현재 빚이 2억이 있다. 이런 의미에 따라서 시점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디 합니까? 저량이다. 그래서 여기는 자산의 가치, 인구수, 부채 모두가 어때? 저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량에 된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은 주택 관련해서 신규 주택 공급량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 주택 공급량이다. 이는 흔히 이제 뭐 주택 생산량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먼저 신규주택 공급량인데 신규 공급입니다. 신규 공급은 어때? 주택을 새로 지어서 시장에 내놓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새로 지어서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착공서 완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건 어떤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주택 공급량이다. 또는 주택 생산량이다. 어디 합니까? 유량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 거래량이란 이야기예요. 자, 주택 거래량 이럴 때 한 달 동안 거래량이 얼마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 거래량도 어디 합니까? 기간의 개념이 되겠죠. 유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신규주택 공급량 즉 주택 생산량이다. 주택 거래량이다. 다 어디 합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 재고량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재고량이다. 주택 재고량은 자, 올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되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올 현재니까 시점의 개념이 내포되겠죠. 따라서 이는 어디 합니까? 저량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자, 유량에 해당이 되느냐, 저량에 해당이 되느냐 살펴드렸어요. 살폈는데 여러분들이 뭐 주저할 거 없어요. 한 달, 1년 이것은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면 뭡니까? 유량이 되겠죠. 플로우. 다음 올 현재 지금 시점에 개념이 내포되면 뭡니까? 저량, 스톡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지가가 되겠죠. 이들은 저량에 해당되는 것이고 임료, 지대입니다. 이들은 유량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쪽 소득, 즉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나 비용, 지출 관련된 부분은 모두가 어때? 유량에 해당이 된다. 다음은 자산의 가치라든지 인구수, 부채 이들은 어디 합니까? 저량에 해당이 된다. 다음 신규주택 공량 즉 주택 생산량이라든지 주택 거래량은 어디? 유량. 다음 주택 재고량은 어디? 저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실제 출제된 사례는 어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구분하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유량, 저량 용어전을 다 했어요. 그럼 어때? 본질적으로 수요는 유량이냐 저량이냐 이 문제죠. 사실은 유량입니다. 유량이에요. 그래서 수요는 일반적으로 유량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구매할 것인가 이런 개념에서 본질적으로 유량이다 생각도 있어. 그래서 수요는 본질 유량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일반적 다른 여러 특성이 있다라는 얘기에서 저량의 개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쉽게 우리 이런 예를 들어보자는 이야기요. 자, 아파트 먼저 봅시다. 아파트. 앞으로 1년 동안 사람들이 아파트를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이는 어때? 1년이란 기간의 개념이 보였죠. 이게 바로 뭡니까? 유량이 되겠죠. 다음 오늘 현재 사람들이 아파트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죠. 이는 뭡니까? 오늘 현재니까 시점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죠. 뭡니까? 저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만큼은 여러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유량 수요,
뿐만이 아니라 저량 수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어요. 사실 사과 이처럼 일반 재화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어때? 유량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달리 여러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유량 수요뿐만 아니라 저량 수요도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영어로도 이렇게 한다 했죠. 유량은 뭡니까? 플로우. 저량은 어때? 스톡이다 생각하시고, 이때 유량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가 되겠죠. 저량 수요는 뭡니까? 일정 시점에서의 수요를 말한다 이 생각하시고, 여튼 부동산 수요에는 처럼 본질은 유량 수요지만 저량 수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용어 정리합시다. 자, 유효 수요라는 게 있어요. 자, 유효 수요. 자, 이는 이제 유효하다 뭡니까? 실질적이다. 이름에 적어서 실질적 수요다 이렇게 표현돼. 그럼 처음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 먼저 내가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매 의사가 있어야 된다. 또는 구매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 이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수요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될까? 이게. 그죠?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구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즉 지불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좀 구매 의사, 구매 욕구에 구매력, 지불 능력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이때는 어때? 실질적 수요다 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유효 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 시험 최근 또 이렇게 출제됐어요. 자, 유효 수요란 구매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X 잘못되어 있죠. 자, 유효 수요, 실질 수요에서는 반드시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매 의사, 구매 욕구에 구매력, 즉 지불 능력이 겸비되었을 때 이때 뭡니까?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구매력에는요. 구매력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도 해당이 되겠죠. 자, 현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또 저축금도 해당이 되겠지요. 저축했던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한 은행부터 대출 받습니다. 대출금 이로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 그 대출금도 구매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현금, 저축금뿐만이 아니라 대출금도 구매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구매 의사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유효 수요다, 실질적 수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구매 의사는 있기 때문에 구매력만 뒷받침되면 언젠지 유효 수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 그럼 지금 어때? 잠재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재되어 이러면서 이 같은 경우를 우리 때 잠재 수요다 또는 예비적 수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유효 수요 즉 실질적 수요와 잠재 수요 즉 예비적 수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를 말씀인데 이 둘 중에 부동산 수요는 뭐를 말할 것인가? 사실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죠. 그럼 고가의 상품이니까 구매력을 어때?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 실적 수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쉽게 우리 이 예를 한번 봅시다. 자, 2,000원 할 때는 내가 몇 개 사고자 했어요? 10개 사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사고자 하는 것이지. 사버렸습니까? 아니잖아. 앞으로 사고자 한다. 그럼 아직까지는 사기 전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 수요는 어때? 사전적. 아직까지는 사기 전이니까 사전적 개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또 여기 보세요. 자, 2,000원 할 때는 내가 몇 개 사고자 했어요? 10개 사고자 했다냐. 이때 10개는 최대 수량 아닙니까? 최소 수량입니까? 최대한 10개 사고자 한다. 그 이야기죠. 최대한 10개 사고자 한다. 그래서 이때는 최대 수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수요량에 내포되는 의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자, 이제 부동산 수요에는 본질은 유량이죠. 그렇지만 저량 수요도 있다. 그래서 유량 수요, 저량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 실적 수요를 의미한다. 자, 부동산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다. 자, 부동산 수요량은 최대 수량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통해서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85페이지예요. 자, 1번 챕터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이다 나와 있죠.
옆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두세요. 자, 1번 챕터 옆에다가는 자, 별표 하나만 해두시고요. 자, 5번째로 한번 봅시다. 예, 5번째를 보시면 자,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세 등하여 구매 또는 임차고자 욕구다. 처음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세 등에서 구매 또는 임차고자 욕구다. 이게 뭡니까? 부동산 수요가 되겠지요. 따라서 부동산 수요란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료수에서 구매 또는 임차고자 의도하는 양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수요량이란 부동산의 특정 가격 또는 임료수에서 구매 또는 임차고자 의도하는 양을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1번 보세요. 자,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 저량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 본질은 유량이에요. 그렇지만 저량 수요량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자,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개념을 뭡니까? 유량. 일정한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힘을 저량이라 한다.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와 저량 수요 있다. 이때 유량 수요란 어때? 일정 기간 동안의 수요가 되겠지요. 저량 수요란 일정 시점에서 수요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충학습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유량과 저량에 대한 용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경제학에서는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측정된 변수를 뭡니까? 유량, 플로우지요. 다음 일정 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자, 저량, 스톡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줄 내려봅시다. 85페이지 보충학습 박스의 맨 아래줄 보세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 분석할 때 사용한 자료도 그 성격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거쳐 양을 측정하는 뭡니까? 유량이 되겠지요. 유량 자료와 일정한 시점에서 양을 측정하는 저량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유량, 저량 구분을 해왔던 겁니다. 먼저 자, 박스 좌측을 보세요. 좌측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임료, 지대다. 자, 여기서 살폈죠? 임료, 지대. 이들은 어디 합니까? 유량이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 월급여, 연봉, 순 영업소득, 단기 순이익이다. 모두 소득, 즉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죠. 어디 합니까? 유량이다. 그런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관리자의 월급여, 이자, 비용이다. 그런 겁니다. 이처럼 비용, 지출 관련 부분도 다 어디 합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4번 신규주택 공급량, 주택 생산량이 되겠지요. 그리고 주택 거래량 이들도 어디 합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박스 우측 보세요. 자, 가격 다음 시가 나와요. 이들은 어디 합니까? 저량에 해당이 되겠지요. 동그라미 2번 자산의 가치, 부채, 인구수 다 어디 합니까? 저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3번 주택 재고량이다. 어디 합니까? 저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튼 한 달, 1년 기간의 개념이 내포된 유량, 다음 오늘 현재 시점의 개념이 내포되면 저량이다 생각하시고 잘 구분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2번 봅시다. 양고로 2번 자, 유효 수요. 다른 말로 뭡니까? 실질적 수요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소비자의 구매 욕구, 즉 구매 의사의 구매력, 즉 지불 능력이 뒷받침된 수요를 뭡니까? 유효 수요 또는 실질적 수요란다. 구매력, 즉 지불 능력에는 어때? 현금뿐만 아니라 저축금이나 금융 대출금도 포함된다. 그래서 구매력에는 이처럼 현금, 저축금뿐만 아니라 대출금도 어때?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 봅시다.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를 말한다. 지금 잘 보세요. 자,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다. 결국 어때? 구매력, 지불 능력이 어때? 뒷받침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좀 구매력, 지불 능력이 뒷받침된 자, 부동산 수요는 어때? 유효수요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보세요.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또는 임료수에서 자 보세요. 특정 가격 또는 임료수다. 그럼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를 계산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수요량이다. 이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앞쪽이니까 부동산 수요량은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또는 임료수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결국 부동산 수요는 뭘로 한다?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호 3번 제목만 보세요. 사전적 개념이다. 양호 4번 역시
제목만 보시면 되겠어요. 최대 수량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수요량에 대한 용어 설명 다 드렸고 내포되는 의미도 살펴드렸습니다. 먼저 유량 수요, 저량 수요가 있다.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 실적 수요를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이다. 부동산 수요량은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2번 챕터 수요 곡선부터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